노희범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변론 요지는 내용은 답변서와 변론 요지서로 좀 대체를 하고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령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더라도 심판 청구의 이유가 없어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차례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 청구의 대상을 탄핵소추안 가결선포행위에 더불어서 소추의결서의 송달행위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추의결서 송달행위는 이 사건 탄핵소추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독자적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심의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은 탄핵 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로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설령 소추 의결서 송달 행위를 심판 대상으로 보더라도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절차상의 권리를 독자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로 개별 국회의원들의 국민 대표권 내지 국민 대표자의 지위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별 국회의원들의 어떤 국민 대표권 내지 대표자의 지위라는 것은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로 인해서 침해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대의기관, 즉 국회의 국민 대표 기능은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통해서 비로소 행사된다고 봐야 합니다. 청구인들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내부에서 각종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표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자신들의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 내지 국민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 대표권 침해 주장은 부적법하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은 권한쟁의란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최소한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만 적법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사 절차의 진행이나 내부 규율 등에 있어서는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의사 절차나 입법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것이 아닌 한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이나 기능에 비추어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헌법재판소의 선례이고 바로 이 명백성 통제 기준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의 어떤 판단이나 절차상의 어떤 이유가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국회 내부에서의 어떤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자제해야 되고 국회 내부에서의 결정을 존중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의 회부에서 조사하여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법은 본회의의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면 본회의는 의결로서 법사위의 회부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본회의가 법사위의 회부에서 조사하게 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표결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법사위의 회부에서 조사하게 할지 여부는 국회의장이 의사 정리 권한, 의사 절차 권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요적인 법률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사위에 회부할
본회의에서의 어떤 심의나 표결 권한은 국회의장이 법사위의 회부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을 할 때에서 비로소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어떤 심의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고요. 국회 내부에서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표결 과정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표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회 의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법률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청구인들의 심의권이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의결 정족수의 적용 여부인데요. 이 본안에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청구인들은 이 탄핵 소추 사유의 심의, 가결 선포 행위 전 과정에서 본인들의 어떤 심의 참여 기회나 표결 참여 기회를 제한되거나 방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지금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심의권이나 표결권은 국회 내부에서의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절차적인 권리 내지 절차적인 권한입니다. 이 절차적 권한 침해가 어떤 국회의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 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실체적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 청구인의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래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설령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심판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 회부 조사 여부는 필요적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사위에 회부하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들의 어떤 심의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특히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법사위 내부에서의 어떤 의사표명에 관한 절차라든가 보고서 채택에 관한 권한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의 회부에서 조사할 것이 결정된 이후에 비로소 그러한 권리나 절차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적인 상태에서 바로 본인들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사위 회부 여부는 국회의장의 의사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사 정리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하고 무기명 투표 방식에 관한 표결 선언을 한 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가결 선포를 했습니다.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특히 의장은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재량적 판단하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소추안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은 검사에 대한 탄핵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서 국회 내부에서도 어떠한 이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만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를 하게 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이나 과거에 있었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관에 대한 탄핵,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명확했고 비교적 여야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탄핵 소추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표결 절차에 나아간 것입니다.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 국회의 자율 권한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의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내용이 법률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 내지 표결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소추안의 내용이 법률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표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국회 합의체에서 최종적인 의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탄핵 사유가 법률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국회의원들, 청구인들의 심의권 내지 표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청구인들 측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의결 정족수가 이른바 3분의 2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 적법 요건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구인들이 국회의사 형성 과정에서 요구되는 부여된 절차적 권리, 즉 안건의 심의 그리고 표결에 참여할 기회가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결과 가치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과연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본 대리인은 절차적 권리의 어떤 침해를 주장하면서 실체적 권리를 곧바로 침해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설령 어떤 표결의 어떤 그 행사 가치가 결과적으로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즉 이 사건 탄핵 소추안 가결에 있어서 일반 정족수를 적용한 것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합치된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제외한 여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의 대상은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연히 어떤 기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사고로 인해서 단지 권한을 대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직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이지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우리 헌법이 왜 가중 정족수를 규정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총리에게 가중정족수를 적용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배됩니다. 선출되지 않은 민족 정당성 없는 국무위원,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다음에 국무위원이 차례대로 권한대행을 했을 경우 국무위원들이 갑자기 신분이 대통령과 같은 민족 정당성을 얻는 존재로 전환돼 버립니다. 그거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리 재직 시 그리고 권한대행 재직 시를 구분해서 정족수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청구인들 측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헌법재판소가 발행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주석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이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학자들에게 주석서를 의뢰를 했고 주석서를 그 집필자의 의견을 들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말에도 보시면 여러 차례 검토 결과를 거치지만 집필자의 의견을 우선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즉 집필자 개인의 사견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석서의 상당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선례나 그동안의